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정분실 1부 같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때 그 3부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꼬였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2019년 12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종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녹음을 못 하니까 이제 새벽에 미리 녹음을 해서 그 업로드 예약을 걸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3부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낮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권총은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사실 얼마 안 하는 건데 이 총 자체가 상당히 기념비적인 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우주에, 전 우주에 네 자루밖에 없다는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이제 코스모 드라군, 코스모 드라군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총이고요. 이게 그 하록 선장이 한 자루 가지고 있고, 또 은하철도 999에 메텔과 같이 다니는 철이가 한 자루 가지고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다음에 에메랄다스, 어, 에메랄다스가 가지고 있었나? 하여튼 뭐 우주에 네 자루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모형입니다. 예. 3부 첫 번째 뉴스는요. 2019년 12월 6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다. 이거를 이제 반증하는 언론 보도 분석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제가 솔직히 윤석열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조국씨 사태가 이제 시작된 8월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냐? 그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그리고 이제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막 파티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리고 또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데서 뒤지시면 나옵니다. 지금은 휴방 중인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에서 7월인가 8월쯤에 이 조국 씨 사건 터졌을 때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분이 진정한 문재인의 충신이다, 이 얘기를 제가 입에 진짜 침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몇 사람 듣긴 했지. 근데 몇 사람 듣긴 했는데 그조차도 반신반의하셨고, 대부분의 문바들은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댓글, 악성 댓글 달고 신상털이 하려고 그러고 이제 조롱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지금 당장은 해결 안 될 문제고요. 몇 년 있어야 아마 누가 몇 년 있다가 누군가 회고록을 쓰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회고록을 쓰면 그때 이런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전모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충심 그대로 정부 성공 위의 악역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 최근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패스트 트랙 그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 수사가 뭐냐면은, 제가 아마 6월쯤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6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국회 내에서 이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선거제하고 공수처 뭐 수사권 조정안 이거를 상정 한 해, 접수 한 해 만에 이래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빠루 들고 나오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폭력 혐의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력으로 이제 고소 고발 당했고, 자한당 의원들은 그 패스트트랙 그 국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수사 중인데, 이게 이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는 식으로 계속 그
민주당에서는 왜 검찰이 빨리 패스트트랙 수사 안 하냐고 자꾸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명예훼손급의 발언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이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주의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라고도 말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거 제가 윤석열 총장 같은 입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랬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씨 관련 사건, 당시 이제 첩보만으로도 사모펀드 건이 드러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 사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관련 감찰 중단 건, 이거 만약에 지금 그냥 가만 덮어놨으면 정권 말기에 분명히 터졌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권 말인 대선 기간 동안에 이게 터지게 되면요,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선 이기고 싶어도 결국엔 보수가 가져갑니다. 대통령 자리. 최순실 건도 그래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차라리 통제할 수 있는 정권 중반에 이게 터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중진들이나 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게 왜 이걸 지금 터뜨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지자라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말은 똑같이 하지만, 물론 이해찬 대표도 뭐 검찰이 너무한다, 이인영 대표도 검찰이 너무한다, 김종민 또는 뭡니까 저기 뭐예요, 표창원, 이런 사람들도 다 뭐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 이딴 식으로 말은 하죠. 왜냐하면 지지자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그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검찰이 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지자들이 그걸 싫어하고 있으니 당장 내년 총선 때문에 이래저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그들조차도 검찰 수사가 지금 터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멍청한 좀비떼 같은 족바, 문바, 서초동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권리당원이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공천 주는데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표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공천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치인들의 답답함입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다 사전에 해결할 거였으면 조국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게 가장 낫죠, 사실은. 나았는데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못할 짓을 하고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지명 처리를 고민하던 그날 밤에 조국이 청와대 찾아와가지고 그 검찰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거짓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한 번만 더 믿어봤던 것 같아요. 했다가 이제 대차게 배신 당했죠, 지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고 하는데, 이제 뭐 4월 총선 이후에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어떻게 할 거라는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검찰이 너무 이렇게 시간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여기 걸려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쯤 됩니다. 뭐 그중에서 한 60명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분들이야 당연히 야 검찰 저거 빨리 저 자한당 의원 60명 빨리 수사해가지고 쟤들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투표권 날려버려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겠죠. 근데 기소한다고 그게 투표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재판 다 끝나야 날아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기소해도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기소가 빨리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의원들은 이제 공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걸 원하시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검찰이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천 끝나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합리적인 거예요. 공천에 가급적이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하는 거니까. 2018년 6월 달에는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영포 의원의 이런 어떤 그 얘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건 처리를 미룰 생각이었다면 지난 9월에 경찰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담당 검사 일부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을 정도로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10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하는 데다가 한국당이나 개개인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 차질을 빚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다음에 자한당 포함해서 한 100명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 한 명당 거의 하루 이상 들어갑니다. 조사를 꾸미려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출석 요구를 하는데 거기 협조적이더라도 10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은 6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3개월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지부진히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사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안 오니까 검찰청에 지지부진한 거예요. 경찰이 맡고 있을 때도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경찰에도 안 갔습니다. 안 가는 걸 그럼 안 오는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가서 체포할 겁니까? 회기 중인데? 정치인들인데? 가서 체포하는 순간 우리나라 검찰은 동남아 검찰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 개입입니다. 고작 이런 수사로. 게다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공수처법, 선거법 본회의 안 올린다면서요. 그래 합의하셨잖아요. 제가 6월달인가 4월달인가 패스트트랙 때문에 시끄러울 때 거장판에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생각 없다. 선거법 통과시킬 생각 없다. 공수처만 어떻게 건지면 다행이고 경찰 수사권 조정안이나 사실 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버닝썬 사태로 물 건너 가버렸고 이 선거법은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6월달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둘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쇼를 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짜고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왜 여기에 끼어듭니까? 그냥 지켜보면 되죠. 연극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검찰은 이제 사법 처리할 사람들 사법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씻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와 기소를 법과 원칙대로 했고 그 기조대로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이어갈 뿐인데 여권이 부당하고 과하게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다는 시각이 검찰 내에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수사권 경찰이 얻고 싶어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검찰이 저런 식으로 할 거다는 식의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거장판에서 그 버닝썬 사건 얘기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청와대
그 뭐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이제 뭐 간부들이나 실세들이나 청와대 핵심들은 체질적으로 검찰과 국정원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하고 국정원은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고 늘 자기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운동권들은 이런 사람도 싫어요. 다만 경찰은 우리가 잘하면 부려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권을 자기들이 가져오려면 우리가 좀 이용당해 주지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청의 이제 범죄정보수사, 범정이라고 불리는 범죄정보수사센터, 이게 보통 검찰이 갖고 있는 이제 검찰 내 정보기관이거든요. 이것도 해체시켜버리고 경찰청 정보국만 딱 강화시켜가지고 얘들이 국내 정보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경찰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찰과 국정원이 불리하게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청와대에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쪽 애들이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를 이간질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 현 정부 들어서 대북 쪽 파트는 그나마 잘 나갔지만 그 외에 나머지 파트는 거의 학살당한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될 시점에서 국정원 한 5천 명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원 편제가 3천 몇백 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 관두고 대기 발령 돌리고 하다못해 이제 내에서 정보 분석하던 사람들을 외근 파트로 돌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 내에 법무실이나 기획실에 있던 소위 말해서 책상 물림들을 다 밖에 나가서 영업하라고 돌린 겁니다. 애당초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안에 자기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의 이 전화번호를 그 선배들로부터 물려받고 또 자기가 확보하니까 소위 영업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근만 하던 소위 말해서 행정 파트나 아니면 이제 정보 분석 파트, 기획 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망이 없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무슨 정보를 들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제가 뭐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공무원도 아직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하시면 잡아가려면 잡아가든가. 그 국정원은요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CIA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보통 이제 길바닥에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 7급이나 들어와서 이제 자기 동기들 그러니까 그 대학 동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저기 뭐 동호회나 모임이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든요. 뭐 출입처라든지 뭐 이런 데 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듣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집된 정보가 이제 국정원 내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집관별로 분석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의 정보를 딱 빨아들여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분석관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분석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이 정보는 가치가 있다 없다. 또 이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로 제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식으로. 이게 보통 일상적인 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언론사에서 이제 외부로 돌아오면서 이제 정보 수집하는 기자들이 있고 그런 기자들이 정보를 갖고 들어오면 메인 데스크에서 이걸 보고 가치 평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 가치를 분류해서 이제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이 정보 분석하고 판단하던 사람들을 지금 다 잘라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겁니다. 나가서 정보 가져오라고. 그것도 해외 정보. 왜냐면 국내 정보는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조직을 확대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조직을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이래도 제가 국정원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그 정부 조직,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검찰 이런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정부 조직이고요.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양재동 어디 뭐냐 저기 양재동 그 밑에 어디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건물은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청와대가 그냥 건물이듯이 국정원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어떤 그 감정이나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관이나 그 건물을 숭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조직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소위 말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행동을 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최근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탈원전 포기했다고. 2년 전에 청와대에서 탈원전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분석관으로 있었거나 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으면 결사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에서 시작해서 5명, 10명, 20명이 되면 그 정책은 꺾이는 겁니다. 쉽게 추진 못하겠죠. 대통령이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나면 결국 승복이 되면.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늘려야 될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반토막 내고 있습니다. 이젠 검찰도 그런 칼날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수부 없앤다, 직접 수사 파트 줄인다는 거는 결국 그 손발이 되는 검찰 수사관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검찰도 경찰에서 파견받는 수사관도 있지만 검찰에서 직접 뽑는 수사관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부패, 경제범죄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전문 수사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점점 줄여나간다면 그 일을 다 경찰이 맡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경찰이 그럴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 5년짜리 정권에 뭐 어떤 정권이든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다 보니 자기들이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알맞는 구조로 맞춰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년 반 지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자한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결국 이거 다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앞선 5년 동안 했던 일들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전 이걸 막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죽는 것도 막고 싶고요. 이런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것도 막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방구석 제갈량이라고 불리면서도 지금 방구석에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누구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 톰 클랜시 같은 이제 밀리터리 소설을 이렇게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담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 문제의식이나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곤 있습니다. 되곤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검찰이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많지 않냐. 이건 사실 그분들의 가족이나 그분들이 직접 검찰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안 좋은 경험에서 기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명박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박근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은 바뀝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인 친문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얻었거나 아니면 현실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데 세월이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2002년에 시작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끝났죠. 지금은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백원우나 2019년에 안희정이나 2019년에 김경수가 17년 전인 2002년에 가졌던 마음과 지금 현실의 그들의 마음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순수할까요? 전 솔직히 김용겸 씨가 얘기했던 나이 50이 넘고 나니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더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씨조차도 17년 전에는 달랐을 겁니다. 한겨레에서 잘 나가는 젊은 기자였을 때는 무서운 게 없었겠죠. 정의를 위해서 다 던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집도 없고 잘 나가는 친구들 잘 나가는 거 보니 흔들리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 또 청와대 비서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반 기업에 비하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직제상으로 보면 차관급인데요. 연봉이 1억 2천쯤 됩니다. 1억 2천이면요.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700 정도 됩니다. 700만 원. 본인이 KBS에서 받던 비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탁현민 행정관이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500 정도 됩니다. 실수령액이.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한다고 해서 누가 막 그 명절 때마다 뭐 굴비 사들고 오고 소고기 사들고 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 만날 때마다 룸사롱에서 만나고 금괴 선물로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받으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받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피해가야 되고. 그러니 언론에 공개되는 것만큼이나 화려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얼굴은 팔리게 되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애시당초 집에 돈이 있는 사람들, 보통 보수정권이나 자한당 쪽 사람들은 좀 낫죠. 그래도 지가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민주당의 많은 친문 쪽 사람들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천 때만 되면 30년 지기 친구도 배신하고, 이게 그 말이 뭐냐면 3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사람이 한 15년 동안 닦아놨던 지역구를 자기가 낼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4년의 권력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친문에 많은 사람들,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 문재인 정부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자신한테는 4년의 권력이 보장됩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소위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인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나고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벌써 검찰부터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에서는 과거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나 거기 안 가고 싶다고, 딴 데 보내달라고. 왜냐? 갔다가 이제 정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갔다가 괜히 저기 어디 이상한 일에 엮여가지고 감옥 가면 어떡하냐. 겁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갔다 왔더니 내 친정기관에서도 소외받더라.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아는 국정원 저기 분석관 한 분도, 선임 분석관 한 분도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와대 파견 갔었는데 본인은 그냥 열심히 일만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원래 국정원으로 복귀했는데 얼마 안 가서 잘렸습니다. 밀려났습니다.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쪽 사람이라고. 자기는 정치 개입한 것도 하나도 없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런 게 현실입니다. 정글이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올라갈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니까. 경찰, 국정원, 그리고 검찰, 이런 곳들이 보통 권력기관이죠. 그런데 그런 권력기관일수록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찌됐든 나이 60 몇 세 정해져 있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정년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뭐 마찬가지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더 심한데 계급 정년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7급으로 들어와서요. 7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7급이면 보통 한 25, 6세 들어옵니다. 그러면 7급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되면, 일정 등급 이상 승진 못하게 되면, 그래서 한 열심히 해서 5급 넘어가고 4급이 됐는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을 못하게 되면 바로 잘립니다. 그게 그 잘리는 시점이 언제냐? 51세거든요. 대충 49세에서 51세 사이입니다.
그 나이에 나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인생의 한 2, 30년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인연이 다 끊어졌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에게 내가 국정원에 일한다고 말을 보통 못하거든요. 인연 끊어졌죠. 그 다음에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는데 국정원은 특징이 뭐냐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경력으로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신세를 은혜를 베풀어 준 그 기업에 이제 가면 몰라도, 근데 간부로 나와야 뭐 그것도 가는 거지. 중간에 잘린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진짜 치열하게 안 잘리기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경쟁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소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설이 길었는데 그 CBS 뉴스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침묵에서 적극 해명으로 가닥 잡았던 청와대 브리핑 자충수의 대량 난감이라는 제목으로 12월 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는 단순 제보에서 비롯됐고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정상적으로 이첩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뭐 대충 무슨 뉴스인지 아실 겁니다. 그 고민정 대변인이 뭐 이 서류 가져와서 얘기하고 저 서류 가져와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설프게 해명을 했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 해명이 거짓인 증거가 검찰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검찰이 아닌 언론에서 그런 증거를 찾아내고 이러다 보니 청와대가 어설프게 이런저런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처지만 궁색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그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지. 뭐하러 이래저래 주저리 떠들어가지고 책 잡힐 짓을 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진득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과 다 나오면 유감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마지막으로 자잘한 뉴스 하나 두 개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오늘 12월 9일 10시에 나온 JTBC 보도인데요. 방탄소년단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익 배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2018년 10월 달에 방탄소년단과 이 지금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7년간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 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은 그렇다는 얘기고 순이익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향후 기업 가치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익 정산 문제로 양측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탄소년단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 소속사를 상대로 이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수익 배분을 제대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흔하디 흔한 아이돌 그룹 깨지는 소리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찌라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문제는 멤버들이 이제 탈퇴 문제라든지 멤버 간의 불화 또는 뭐 다른 소속사에서 야 우리가 더 많이 줄 테니까 니들이 우리 쪽으로 와라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시혁 대표, 이 방시혁 대표의 개인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직까지 찌라시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방시혁 대표가 도박하는 습관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수익 배분에 관련된 그 배분을 했어야 되는 돈인데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그렇게 돈을 좀 날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나 또는 이제 이 소속사의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이 방시혁 대표를 이제 경영에서 좀 배제시키려고 한다. 어쨌든 소속사도 살리고 이 BTS도 살려면 이 가장 큰 이제 리스크인 방시혁이 관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일련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면화된 게 아닌가. 벌써 이런 찌라시는 가을부터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게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연예 뉴스 하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게 12월 9일 날 새벽 3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소소한 정보인데, 쌍화탕은 보통 감기약이 아니었다라는 이상곤 한의원, 갑산 한의원 원장님의 이제 실록 한의학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영하의 날씨에 감기에 걸리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뭐 저도 감기에 걸렸었고요. 조선의 임금들은 감기를 점잖게 감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연산군 같은 경우는 폭군답게 감기를 핑계로 임금 공부를 게을리했습니다. 20대 초반이던 즉위 1년 차에 근일 감기가 낫지 않아 오랫동안 경연을 폐하였다. 그러나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날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힘써 나온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표현은 힘써라고 했지만 속뜻은 억지로 나온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감기를 핑계로 연산군은 경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반정으로 임금 자리에 오른 중종은 조선시대 임금의 감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임금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기침이 그치지 않고 머리가 아픈 증세가 있었다. 그런데 어제 약을 마신 뒤부터 증세는 가벼워졌고 기침이 그치지 않을 뿐이다. 신하들이 중종에게 말하기를 이 증세에는 찬 것을 가장 꺼리는 법이니 찬 것을 드시면 낫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난 뒤 땀을 내므로써 감기를 물리치는 걸 상식으로 여겼습니다. 추위를 피하는 게 감기를 물리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실제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추위로 입은 상처라는 뜻으로 상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자는 이제 상처 상자고 한은 이제 한기할 때 한기죠. 한자죠. 서양에서도 감기를 콜드나 캐치어 콜드라고 하는 걸 보면 감기의 원흉이 추위임에는 동서양의 입장차가 없는 듯합니다. 보통 추워지면 걸리니까요. 흔히 감기약으로 가장 잘 알려진 쌍화탕은 모든 감기에 다 잘 듣는 처방일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쌍화탕은 예로부터 지나친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박노형 감기를 치료하는 데 주로 쓰인 처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노형 감기가 뭐냐면 이후에 설명드릴 텐데, 중종실록에서는 이제 명나라 세종의 감기는, 명나라의 세종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명나라 세종의 감기는 많은 후군과의 방사로 인해 생긴 병이라 치료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화탕은 왜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이제 성관계나 지나친 육체 활동으로 인해서 기력이 쇠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몸살이나 감기, 이럴 때 주로 먹으라고 만들어진 약이라는 겁니다. 쌍화탕은 찬 기운이나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콧물, 인후통, 기침과 같은 감기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생리 기능을 증진시켜 감기 치료를 돕는 자양강장제, 건강 보조제라는 거죠. 굳이 감기 치료에 쓴다면 근육통을 동반하는 몸살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쌍화탕의 주 재료인 작약은 음력 10월에 싹이 나고 정월에 자라 3, 4월에 꽃을 피웁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자라는 만큼 차갑게 응결하거나 딱딱하고 굳어진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유연하게 만듭니다. 현대 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근육을 풀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단 설사가 잦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작약이 들어간 처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기 증상별로 보면 기침 감기에는 도라지, 목 감기에는 모과, 콧물 감기에는 대파, 생강, 유자차, 그리고 몸살 감기에는 직차나 생강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미더스의 정부지실 마지막 건강 정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